결승선까지 2바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중계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이런 겁니다. 1위로 달리던 미국의 스토더드 선수 양옆으로 한국 선수 2명이 동시에 치고 올라옵니다. 한 명은 인코스, 한 명은 아웃코스. 마치 사전에 작전을 짠 것처럼 스토더드는 꼼짝도 못합니다. 양쪽이 막혔으니까요. 미국 MBC 중계진은 이 장면을 3번 리플레이합니다. 3번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양동작전을 펼친 두 선수의 정체입니다. 한 명은 올림픽 사회 출전의 베테랑 최민정, 다른 한 명은 첫 올림픽 무대를 밟은 20살 김길리. 10년이라는 세월 차이를 둔 두 선수가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같은 순간에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30년에 걸쳐 만들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금메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한국 쇼트트랙은 끝났다고 말했던 그 시점에서 왜 한국은 또다시 정상에 섰는지, 그리고 왜 한국 선수들만 유독 마지막 2바퀴에서 폭발하는지, 그 30년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쇼트트랙은 더 이상 한국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이 종목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한 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롱트랙 스케이팅의 절대 강자답게 그 빙상 인프라와 스포츠 과학을 쇼트트랙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리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고요. 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서구권 선수들의 체격은 한국 선수들과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평균 신장 175cm 이상, 허벅지 둘레가 한국 선수들보다 1015% 두꺼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쇼트트랙은 결국 얼음 위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스포츠입니다. 코너에서 자리 싸움을 할 때, 직선 구간에서 가속할 때 체격 차이는 곧 물리적 우위입니다.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월드컵 종합 우승을 놓친 시즌이 여러 해 이어졌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수가 줄었습니다. 해외 빙상 전문 매체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피지컬의 벽은 기술로 넘을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 분석이 틀렸을까요? 사실 반은 맞습니다. 피지컬의 벽은 분명 존재합니다. 같은 기술이라면 체격이 큰 선수가 유리한 건 물리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같은 기술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의 쇼트트랙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반부터 선두를 잡고 체력과 체격으로 자리를 지킨다. 100m 달리기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방식이죠.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선두에 서면 뒤에서 오는 선수가 추월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은 3위, 4위, 심지어 5위에 있습니다. 외신 해설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한국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들 눈에는 한국 선수들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바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둑에서 초반에 집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포석, 그러니까 돌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한 것 같지만 끝내기에 들어가면 미리 배치해둔 돌들이 연결되면서 판 전체가 뒤집힙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정확히 이겁니다. 경기 초반과 중반, 한국 선수들은 에너지를 배치합니다. 어떤 코너에서 인코스를 잡을지, 어떤 직선에서 가속 타이밍을 쓸지 머릿속에서 끝내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바퀴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 포석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MBC가 최민정 특집을 편성하면서 반복 재생한 장면들을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항상 중반까지 34위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아웃 코스 추월로 1위를 차지합니다. 뒤에서 달리던 캐나다 선수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경악하는 장면. 네덜란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전광판을 2번 쳐다보는 장면. 이건 우연히 반복된 게 아닙니다. 설계된 전술이 반복 실행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 작전입니다. 이번 올림픽 결승에서 최민정과 김길리가 펼친 장면을 군사 용어로 설명하면 양동작전입니다. 양동작전이란 적의 주의를 한쪽으로 끌어놓고 다른 쪽에서 본대가 치고 들어가는 전술이죠. 최민정이 아웃코스로 폭발적인 가속을 시작하자 스토더드는 본능적으로 바깥쪽을 견제합니다. 그 순간 안쪽이 비었고 김길리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인터뷰에서 두 선수 모두 미리 짠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짜지 않았는데 맞아떨어졌다는 건 서로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천 시간 같은 빙판에서 훈련하면서 선배의 어깨가 0.5도 기울어지는 걸 보고 아, 지금 아웃으로 간다는 걸 후배가 체감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매뉴얼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겁니다. 서구권 쇼트트랙 강국들이 아무리 피지컬을 키우고 개인 기량을 끌어올려도 이 익히는 호흡만큼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두 시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걸쳐 쌓아온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게 대체 뭔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진짜 무기는 속도가 아닙니다. 계보입니다. 전희경, 진선유, 최민정, 김길리 이 네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한국 여자 쇼트트랙 30년의 역사가 한 줄로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도제 시스템입니다. 장인이 제자에게 기술을 물려주는 전통 방식 아시죠? 한국 쇼트트랙에서는 이게 실제로 작동합니다. 최민정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전희경, 진선유 선배님들을 보며 꿈을 키웠어요. 길리도 저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그걸 이어가는 과정에 있으니 더 뿌듯해요.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선후배가 같은 훈련장에서 먹고 자며 몇 년을 함께 보냅니다. 진천 선수촌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레전드 선배의 훈련 루틴, 레이스 리딩 방식, 멘탈 관리법이 후배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선수 개인이 코치와 1대1로 훈련하고 국가대표 합숙도 단기간입니다. 선수 간 세대 전수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하죠. 네덜란드는 스포츠 과학 데이터로 훈련하지만 데이터는 읽히는 호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김길리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이 전수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적절한 타이밍에 최소한의 힘으로 초월하는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이거 최민정의 장기와 정확히 같습니다. 최민정이 진선유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같은 DNA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서 가장 효율적인 순간에 가장 적은 에너지로 치고 나가는 기술. 시니어 데뷔 단 2년 만에 월드컵 종합 우승과 세계선수권 금메달. 이 기록은 2017년 최민정 이후 6년 만에 한국 여자 선수가 달성한 겁니다. 선배의 기록을 후배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올림픽 결승 레이스가 끝난 직후 김길리가 금메달을, 최민정이 은메달을 확정한 그 순간 두 선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최민정은 울면서 말합니다. 한국 선수가, 특히 길리가 1등이라서 더 기뻐요. 그리고 은퇴를 암시합니다. 이제 길리가 잘할 테니 제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처음 들은 김길리의 표정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터뷰하던 20살 선수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올림픽이라고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저도 언니가 고생한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언니를 바라보며 훈련했어요. 언니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 장면이 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럴되자 외신 댓글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우리나라 선수들은 같은 종목이면 라이벌인데 한국은 가족 같다. 그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 바로 한국의 무기인 겁니다. 결승에서 금메달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두 선수는 서로 힘을 빼거나 밀어주는 일 없이 정정당당하게 스피드를 올렸습니다. 스포츠맨십의 교과서 같은 레이스 끝에 한쪽은 금메달을, 한쪽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경쟁과 존경이 공존하는 이 구조. 이게 도제 시스템의 최종 형태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30년간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외신들은 재능 있는 개인이 연속으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를 설명한 거지 원인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한국에는 선배의 기술과 정신이 후배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계보가 있습니다. 바둑의 포석처럼 경기를 설계하는 전술적 유산이 세대를 건너 전수됩니다. 같은 빙판에서 수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만들어진 읽히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경쟁과 존경의 공존이 있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피지컬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희경에서 시작되어 김길리까지 이어진 이 30년의 계보는 돈으로 살 수도 단기간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수층이 얇아지면 계보는 끊길 수 있고 서구권의 스포츠 과학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민정이라는 거인이 빠진 자리를 김길리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올림픽 결승 2바퀴 전 종소리가 울렸을 때 1위 미국 선수 양옆으로 동시에 치고 올라간 한국 선수 2명의 그 장면은 30년간 이어져 온 계보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말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강하다는 걸 계속 보여줬던 선수로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바통은 이제 김길리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스포츠의 다음 세대 계승 스토리는 어떤 종목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